1901년 9월 9일 새벽, 프랑스 남부 보르도 근처 샤또 말로메성,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침대 곁에는 평생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 아델 백작 부인이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을 부재했던 아버지 알퐁스 백작이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남자의 이름은 로트레, 키는 겨우 150여 센티미터, 천년 역사의 프랑스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 툴루즈 로트렉 가문의 직계 후계자였지만 평생을 파리 밑바닥 매춘굴과 술집에서 보낸 남자, 36살의 나이로 요절하는 이 남자는 훗날 몽마르트르의 영혼이라 불리게 될 거장,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왜, 무엇이 이 고귀한 귀족을 파리의 가장 천한 뒷골목으로 이끌었을까요? 왜 그는 백작의 자귀 대신 매춘부와 알코올 중독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추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추한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을 그렸다고. 우리는 오늘 150여 센티미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만 보였던 인간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 거인의 찬란한 비극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1864년 11월 24일) 알비에 있는 보스크 성,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툴루즈 가문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 마리 레이몽 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 아버지는 알퐁스 백작, 어머니는 아델 백작 부인. 누가 봐도 완벽한 귀족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벽 안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로트렉의 부모 알퐁스와 아델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엄마는 자매였습니다. 툴루즈 로트렉 가문은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린 로트렉은 자주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모두 그림에 재능이 있었기에 10살의 로트렉이 스케치를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귀족 가문답게 성에는 마구간이 가득했으니까요. 1872년 로트렉은 처음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리세 폰타네스에 입학했지만 굿게인 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로트렉의 가장 초기작으로 알려진 고작 10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10살 소년 로트렉에게 말은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가문의 마구간에서 매일 마주하던 말들의 근육과 움직임은 훗날 몽마르트르의 역동성을 포착하게 될 거장의 첫 번째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1878년 5월 13살 로트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겨우 1년 뒤인 1879년, 이번에는 산책을 하다가 얕은 도랑에 빠졌는데 오른쪽 다리마저 부러지고 맙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상체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지만 다리는 14살 소년에 멈춰버렸습니다. 성인이 된 로트렉의 키는 150여 센티미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명 농축이골증, 훗날 로트렉 증후군이라 불리게 될 근친혼이 낳은 유전적 저주였습니다. 1879년 로트렉이 14세에 오른쪽 대퇴골까지 골절되며 다리 성장이 멈춘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던 소녀는 말과 움직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캔버스에 쏟아부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알퐁스 백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알퐁스는 사냥과 승마에 미쳐있던 전형적인 마초 귀족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란 자신의 뒤를 이어 말을 타고 사냥터를 누빌 늠름한 후계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로트렉은 아버지에게 실패자기자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로트렉이 화가가 되려 하자 가문의 이름으로 서명하지 말고 트레클로라는 필명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으로부터의 철저한 거부. 이것이 로트렉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뿌리였습니다. 아버지 알퐁소 백작이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건강한 신체와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결핍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파리 상경 후에도 아버지는 그의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네 마리의 말을 능숙하게 다루는 아버지의 모습은 로트렉이 평생 잊지 못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트렉이 16세 무렵 두 번의 사고로 다리 성장이 멈춘 직후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엔 고독과 단단한 자의식이 서려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소년 로트렉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긴 시간들이 로트렉을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말만큼 사랑했던 동물, 사냥개, 신체적 한계로 사냥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그에게 개들의 그림은 사냥을 향한 갈망의 기록이자 첫 번째 친구들이었습니다. 로트렉이 훗날 몽마르트르에 소외된 여인들에게 보냈던 그 따뜻하고 편견 없는 시선은 이미 소년 시절 자신의 충직한 개 플래쇼를 그리던 붓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집착했던 소재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청각장애를 가진 동물 화가 르네 프랭스토와 존 루이스 브라운으로부터 본격적인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며 이들의 영향으로 로트렉은 평생 말과 움직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조락은 로트렉 가문에서 아끼던 명마였습니다. 로트렉은 이 말의 얼굴을 그리며 가문의 전통인 승마와 사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로트렉 미술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초기 유화 작품입니다. 말의 당당한 체구와 역동적인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빛이 닿는 부분은 갈색과 회색의 미묘한 변주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빛으로 요약하는 천재적인 감각이 엿보입니다. 마구간이라는 닫힌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검은 말. 1882년 파리라는 낯선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던 젊은 로트렉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881년 바칼로레아 시험에 합격한 로트렉은 결심했습니다. 예술가가 되겠다고. 귀족 가문의 후계자가 직업 화가가 되겠다는 것. 파격이었습니다. 이 닫힌 성,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나기로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파리로 가겠어요. 화가가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불구자로만 보는 귀족 사회를 버리고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예술의 전장으로 뛰어들겠다는 망명 선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뒤뚱거리며 기차에 오르던 작은 거인, 그의 앞에는 화려하지만 비정한 도시 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82년) 18살의 로트렉은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파리는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리며 예술과 낭만이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키의 로트렉에게 파리의 거리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힐끔거렸고 아이들은 그를 난쟁이라 부르며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1882년 그는 네옹보나 밑에서 공부하다가 1883년 페르난 코르몽의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코르몽의 화실은 자유로웠습니다. 보나처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죠. 학생들이 몽마르트르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림 소재를 찾는 걸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로트렉은 평생 친구가 될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로트렉보다 3살 위였던 루이 앙크탱. 정육점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유했고 키가 매우 커서 로트렉 옆에 서면 거인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은 단짝이 되어 몽마르트르 밤거리를 누볐습니다. 1884년 16살 에밀 베르나르가 들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재능이 넘쳤죠. 앙크텐과 함께 일본 우키요에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화풍을 실험했습니다. 1886년 독학으로 그리는 그림의 한계를 느끼고 33살의 늦가기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화실에 등록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서툰 이방인과 신체적 장애를 안고 밤이 세계를 배회하던 귀족 청년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앙리는 귀족 출신의 돈이 많았고 유머가 넘쳤지만 빈센트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고 늘 진지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세상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동질감을 느꼈죠. 저녁이면 함께 몽마르트르의 좁은 거리를 걸었고 카페 뒤탱브랭에서 압생트를 마셨습니다. 1887년 앙리는 카페 르탕브랭 구석에 앉아 있는 빈센트를 그립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입니다. 그림 속 빈센트는 앞이 아닌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주 압생트 한 잔이 놓여 있죠. 로트렉은 파스텔을 사용해 빈센트의 거칠고 불안한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앙리가 빈센트에게 보낸 말 없는 위로이자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화가 폴 시냑은 말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매일 밤 바에서 끝냈다. 압생트와 브랜디가 빠르게 이어졌다. 고흐 자신도 나중에 아르에서 보낸 편지에서 인정했습니다. 나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다. 강렬한 선과 색채의 선구자였던 앙크탱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로트렉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로트렉이 클루아조니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식적 회화 기법을 개발한 젊은 천재, 친구 베르나르를 그린 작품입니다. 베르나르는 훗날 빈센트와도 가장 깊은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되고 고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자신들을 푸티부르바르, 즉 소가로수길의 화가들이라 명명하며 주류 미술계인 살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가들이 모이는 대대로와 달리 몽마르트르 뒷골목의 작은 카페와 식당에서 전시하는 젊은 화가들이었죠. 1887년 11월 고흐가 저렴한 식사를 파는 아벤느 드 클리시의 그랑 부용식당에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고흐, 로트렉, 앙크탱, 베르나르, 코닝이 작품을 걸었지만 상업적으론 실패하고 대신 이들의 새로운 화풍은 주목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그룹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파리의 우울함과 알코올에 지친 고흐에게 로트렉은 남부의 빛과 색이 그를 치유해줄 거라고 아를로 갈 것을 권유합니다. 1888년 2월 고흐는 아를로 떠났습니다. 베르나르는 브르타뉴로, 앙크탱은 클로아조니즘을 버리고 루벤스 같은 고전 대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트렉만이 몽마르트르에 남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고흐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뒤인 1890년 1월 벨기에 브뤼셀 아방가르드 예술 단체 레뱅트 전시회가 열립니다. 당시 정신병원에 있던 고흐를 대신해 동생 테오가 해바라기 2점, 붉은 포도밭, 아이비 등 총 6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벨기에의 상징주의화가 앙드그루가 개막식 전날 고흐의 그림을 보고 사기꾼이자 무식쟁이의 끔찍한 작업물이라고 비하하며 고흐 같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자신의 그림을 걸 수 없다며 전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로트렉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감히 위대한 예술가를 모독하다니 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라며 그 자리에서 드그루에게 검이나 권총을 이용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로트렉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결투에서 불리할 것을 걱정한 폴시냑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로트렉이 결투에서 쓰러진다면 내가 그를 대신해 고우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다. 그날 저녁 레 뱅트 의원회는 동료를 모욕한 드그루를 제명했습니다. 드그루는 다음 날 사과하고 사임했으며 결투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전시 기간 중 고우는 생애 유일하게 판매된 그림인 붉은 포도밭을 안나 보크에게 400프랑에 판매하게 됩니다. 같은 해 7월 고흐가 오베르시르와즈에서 파리의 동생 테오를 방문했을 때 로트렉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고흐는 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로트렉은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빈센트는 내게 좋은 친구였고 그는 언제나 내게 애정을 보여주려 했다. 이제 다시 188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3년 로트렉의 친구들이 그를 17세 모델 겸 매춘부인 마리 샬렛과 만나도록 주선했습니다. 짧고 격렬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로트렉이 접이식 여행 가방 같다며 포트만토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체는 성인 남성처럼 건장하고 긴데 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아 전체적인 비율이 마치 긴 가방을 반으로 꺾어 접어놓은 것 같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녀는 로트렉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가 침대 위에서는 훌륭한 연인이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트렉은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성에 눈을 떴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벼운 태도에 상처를 입고 짧은 관계 끝에 헤어졌습니다. 1884년 1월 19살의 로트렉은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몽마르트르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바로 옆 건물에는 당대 최고 유화가 중 한 명인 에드가 드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트렉보다 30살이나 많은 드가. 로트렉은 그를 깊이 존경했고 드가의 무용수 그림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드가는 젊은 귀족 화가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로트렉의 매춘굴 그림을 보고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매동 냄새가 나는군. 존경하는 거장으로부터의 차가운 평가. 하지만 로트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디오는 오페라 극장에서 바순을 연주하던 데지르디오의 동생으로 피아니스트 겸 성악가였습니다. 마리디오 뒤쪽 벽에 걸린 그림은 에드가 드가가 약 20년 전에 그린 마드무아젤 마리디오의 초상입니다. 로트렉은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 화가 그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드가가 그린 그녀의 젊은 시절 초상화를 배경에 일부러 그려 넣었습니다. 몽마르트르. 파리 북쪽 언덕의 이 동네는 저렴한 월세와 활기찬 밤문화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가난한 시인, 무명 화가, 노동자, 매춘부들이 뒤섞인 곳. 여기서 로트렉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로트렉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카바레, 서커스, 술집. 키가 작고 다리를 절었지만 그는 극도로 사교적이었습니다. 쉽게 친구를 사귀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였지만 몽마르트르에서 로트렉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이들, 매춘부들, 예술가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가 에두아르 비아르는 말했습니다. 로트렉은 자신의 형편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는데 자신의 기괴한 외모로 인해 귀족과 단절된 육체적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매춘부의 도덕적 빈곤 사이에 친밀감을 발견했다. 이 시기 로트렉은 초기 걸작 세탁보를 그렸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일하는 여인. 로트렉이 길에서 직접 섭외한 붉은 머리의 노동자 카르만 고댕입니다. 2005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로트렉 작품 중 당시 최고가인 약 2240만 달러에 낙찰된 초기 대표작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옆모습을 통해 노동의 피로와 정적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몽루즈에서 부제는 로사 라 루즈입니다. 가수 브리앙의 노래 속 비극적인 매춘부 로사를 연기하는 카르멘의 모습입니다. 세탁부와 같은 모델로 카르멘의 야생적인 붉은 머리에 완전히 빠져 약 15점 이상을 그립니다. 프랑스어 원제로는 붉은 머리 여인이라는 뜻의 루스라고도 불립니다. 모델 역시 세탁부의 카르멘 고댕, 값비싼 캔버스 대신 누런 판지 위에 유화 물감의 기름기를 뺀 에상스 기법으로 그린 이 소박한 질감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카르멘의 삶, 그리고 로트렉이 추구한 꾸밈 없는 진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로트렉은 그녀의 얼굴보다 붉은 머리카락과 뒷모습에 집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순박하거나 때로는 뚱해 보여서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머리카락의 아우라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트렉에게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에드가드가의 무용 수그림들, 그리고 일본 판화. 우키요에라 불리는 이 판화들은 평평한 색면, 대담한 구도, 파격적인 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로트렉은 한 여자를 알게 됩니다.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 사람들은 그녀를 수잔이라 불렀습니다. 로트렉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 부지발의 춤 속 모델이자 훗날 몽마르트르의 연인이라 불린 전설적인 여인 수잔 발라동입니다. 수잔은 1865년생으로 로트렉보다 한 살 아래였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11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자 공장, 장내 화환 공장, 채소 판매, 웨이트리스. 15살에 그녀는 서커스 페르난도에서 공중고개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추락 사고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피에르 피비 드 샤반,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로트렉은 그녀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그림 모델이자 연인이 된 수잔. 강인한 체격, 독립적인 성격, 예리한 시선을 가진 여자. 그녀는 모델로 일하면서 화가들의 기법을 배웠고 몰래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1887년 로트렉은 우연히 그녀의 그림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진정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트렉은 그녀를 격려하며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드가 선생에게 보여드려라. 수잔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케치를 들고 에드가 드가를 찾아갔습니다. 수잔은 평생 이날을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드가는 창문으로 가서 그림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 찬사를 쏟아내며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훗날 드가는 수잔의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이것이 수잔 발라동의 화가로서의 인생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로트렉과 수잔, 그림 모델이자 연인. 수잔은 로트렉의 외모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로트렉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로트렉 역시 거친 삶을 살아온 수잔의 강인한 생명력에 매혹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여간 격렬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로트렉은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에 들이고 그림을 가르쳐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로트렉은 수잔의 여러 초상화를 그렸고 그녀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888년 수잔이 결혼을 원했을 때 로트렉은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미술사가들의 연구와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작 부인이 되고픈 수잔이 로트렉을 압박하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인 것, 사생아 출신의 천한 서커스단 고개사였고 이미 사생아도 있는 미혼모였기에 로트렉의 집안에서 허락할 리 만무했지요. 또한 로트렉의 심한 자격지심과 구속받는 걸 극도로 싫어한 것도 이유였죠. 절망한 수잔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1885년 몽마르트르의 뮤즈였던 수잔을 그린 작품입니다. (1887년에서 1889년) 사이 수잔과 헤어지는 단계에 그린 그림입니다. 혼자서 술집 테이블에 축 늘어진 수잔, 반쯤 빈 와인병, 구부정한 자세, 어두운 눈동자. 로트렉은 테레비뉴로 희석한 물감을 스케치 위에 붓질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반쯤 감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합니다. 냉혹한 그림이지만 동정심도 담겨 있습니다. 수잔을 비난하지 않고 다만 진실을 보여줍니다. 수잔 발라동은 훗날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1894년 소시에테 나시오날 데 보자르 전시에 입성한 최초의 여성 화가 에드가 드가가 그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수잔은 후에 부유한 은행가와 결혼하고 아들 모리스 위트릴로도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하지만 로트렉에게 수잔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 로트렉은 여성에 대해 더욱 냉소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트렉은 점차 독주, 특히 압생트에 빠졌습니다. 로트렉이 개발한 폭탄주 지진 칵테일 독한 코냑 반에다 환각 성분이 있는 압생트 반. 이걸 마시면 몸이 지진 난 것처럼 덜덜 떨린다고 해서 트랑블망 드 테르, 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던 그는 지팡이 속을 파내고 술로 채워 다녔습니다. 하지만 술만이 로트렉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트렉은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사촌들은 그를 요리사 앙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1895년 2월 나탕송 부부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는 300명의 손님이 초대되었고 2000잔의 칵테일이 제공되었습니다. 로트렉은 유일한 셰프이자 바텐더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밤이 끝났을 때 로트렉만이 유일하게 깨어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에두아르 비아르는 1898년 빌레부 시르온의 시골집에서 로트렉이 요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랍스터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트렉은 클로드 모네, 인상파 역사가 귀스타브 제프루아와 함께 미식가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드로앙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로트렉은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요리와 같다. 정확한 시간, 버터의 품질, 향신료, 그리고 엄청난 주의가 비밀이다. 로트렉의 사후, 친구 모리스 주아양이 그의 레시피 모음집을 출판했습니다. 무슈 모모의 요리, 독신자, 1966년 요리의 예술로 개정되었습니다. 예술사학자 찰스 스터키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가 출판한 최초의 요리책입니다. 1889년 10월 6일 클리시데로의 새로운 댄스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랑무주, 빨간 풍차,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던 해였습니다. 에펠탑이 완성된 바로 그해 무랑루주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위험하고 선정적이었습니다. 무이들은 높게 다리를 차올리는 칸칸, 샤위를 추었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무이들이 모두 속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개업 당시 로트렉의 그림 하나가 입구 근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로트렉 자신은 무랑루주의 눈에 띄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무랑루주는 그에게 특별 좌석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로트렉은 루이즈 베베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라 굴리라고 불렀습니다. 대식가라는 뜻. 공연 후 손님들 잔에 남은 술을 마셔버리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라 굴리는 무랑루주의 스타였습니다. 강력한 허벅지, 끝없는 에너지, 화려한 하얀 속치마를 휘날리며 추는 칸칸. 그녀의 파트너는 발렌틴 르데소세, 뼈없는 발렌틴이었습니다. 극도로 유연한 고개사였습니다. 1891년 무랑루주 감독 샤를 지들러가 로트렉에게 포스터를 의뢰했습니다. 이전 포스터는
화가 줄 세레가 만든 차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생동감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27살의 로트레.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리소그라프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즉각적인 센세이션이었습니다. 6피트 높이, 4가지 강렬한 색상, 일본 판화에서 영감받은 대담한 실루엣, 중앙에는 샤위를 추는 라굴리, 앞쪽에는 발렌틴 르데소세의 창백한 그림자. 관중들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무대 공연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3,000장의 포스터가 파리거리에 붙었습니다. 미술평론가 펠릭스 페네옹은 팬들에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풀이 마르기도 전에 거리에서 포스터를 떼어내는 방법. 포스터는 이제 순수 예술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광고를 예술로 승화시킨 최초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1893년 로트렉은 3개의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코디웨, 제인 아브릴 자르댕 드 파리, 디방 자포네. 제인 아브릴. 그녀는 라 굴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매춘부의 딸이었던 제인은 젊은 시절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춤이 그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무대 밖에서는 조용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환하게 변신했습니다. 불꽃 같은 빨간 머리, 화려한 드레스, 깃털 달린 모자,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하이킥. 로트렉의 그림 무랑루즈 입구의 제인 아브릴을 보면 무대 밖의 제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수직 구도,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 거의 감긴 눈, 무대 위 화려함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로트렉과 제인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트렉이 그녀에게 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트렉의 가장 중요한 뮤즈였습니다. 일본 판화 우키요의 구도에서 영향을 받은 콘트라베이스의 목 부분과 연주자의 손, 카바레의 데스타 제인 아브릴은 이 포스터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자신을 예쁘게 그려주지 않는다며 로트렉을 싫어했지만 제인 아브릴은 로트렉이 자신의 이중적인 매력, 광기와 고독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포스터 덕분에 그녀는 파리 사교계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디방 자포네의 일본식 소파라는 카바레를 홍보하는 그림. 디방 자포네 포스터에서 일본 판화의 영향이 명확히 보입니다. 제인이 관객석에 앉아있고 앞쪽에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실루엣, 악기의 곡선이 포스터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 위, 목이 잘려 보이지 않는 가수.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누군지 압니다. 검은 장갑만으로 이베트 길베르,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로트렉은 그녀의 공연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사는 외설적이었고 로트렉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로트렉은 1894년 그녀를 위한 포스터와 리소그라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긴 코, 가느다란 몸, 과장된 얼굴, 못생기게 그렸지만 독창적이고 독특하게 그렸습니다. 아베트는 괴상한 캐리커처에 모욕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 작품들이 그녀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로트렉은 친구였던 카바레 가수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엠베서더 카바레의 주인은 로트렉의 이 파격적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게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포스터를 당장 벽에 붙이지 않으면 나는 오늘 무대에 서지 않겠소. 결국 주인은 굴복했고 이 포스터는 파리 전역에 도배되며 로트렉과 브리앙 모두를 하룻밤 사이에 대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로트렉은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도 신체적 장애로 인해 평생 조롱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쓴 영국의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 친구이자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 혐의로 재판받자 로트렉은 부당한 박해라고 여기며 적극 취재했습니다.
1895년 재판 전날 밤 와일드를 찾아가 연대를 표했고 호텔로 돌아가 기억으로 와일드의 초상을 그려 와일드를 옹호하는 잡지 기사에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제공했습니다. 영국이 버린 천재를 프랑스 화가가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로트렉의 시선은 화려한 무대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명이 꺼진 후를 보았습니다. 무랑루즈에서입니다. 이곳은 축제의 장이지만 그림 속 누구도 웃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전경에서 강렬한 조명을 받아 얼굴이 녹색빛으로 보이는 여인 메이 밀턴. 이 그림은 원래 지금보다 작았으나 로트렉이 1895년에 오른쪽에 캔버스를 덧대어 메이 밀턴의 기괴한 얼굴을 추가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로트렉의 친구들과 단골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뒤를 돌아보고 있는 붉은 머리의 여인은 댄서 제인 아브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뒤로 라 굴리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키 큰 사촌 가브리엘 옆에 작게 그려진 로트렉 자신의 모습. 그는 거기 있었지만 결코 그들과 완전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트렉은 무랑루즈 뒤의 권태와 허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892년부터 1895년까지) 로트렉은 파리의 메충굴에서 살았습니다. 루 당부르아즈와 루데 물랭의 메충굴. 실제로 방을 얻고 몇 달씩 지냈습니다. 그는 매춘부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잡담에 참여했습니다. 전기 작가 줄리아 프레이는 썼습니다. 로트렉은 어떤 의미에서 매춘굴 여자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매춘굴에서 그들은 그를 무슈 앙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춘굴 장식도 도왔습니다. 1892년 루 당부르아즈의 매춘굴이 살롱 장식을 의뢰했습니다. 로트렉은 16개의 패널을 그렸고 각 패널에는 거기서 일하는 여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수백 점의 그림과 드로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로틱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매춘부들의 일상, 사적인 순간들. 침대라는 제목의 그림. 시트와 담요 아래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로 해석되지만 여기에는 성적 판타지가 없습니다. 남성의 시선을 위한 스펙터클이 없습니다. 갓 깨어난 모습이나 서로를 의지하며 누워있는 모습 등 가식 없는 일상을 담았습니다.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두 여자. 로트렉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몸을 쭉 펴고 전혀 가식 없이 호주 국립미술관 큐레이터의 표현대로 19세기 퀴어 여성들의 구성된 성적 과장의 세계에서 진짜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1894년작) 물랭거리의 살롱에서를 보세요. 여기엔 남성을 유혹하는 요염한 자태가 없습니다. 그저 지루하게 손님을 기다리거나 스타킹을 추어 올리는 생활인으로서의 여성들, 화장 아래의 피로한 얼굴들. 로트렉은 그녀들을 성적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라 굴리가 물랭루즈의 절대 권력자였음을 단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자, 물랭루즈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옵니다.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죠. 물랭루즈의 여왕, 라 굴리의 전성기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매춘을 합법화하는 대신 매춘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치 시장이나 도축장에서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가축처럼 줄을 서서 강제 의료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녀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살롱의 불빛이 꺼진 후 그녀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현실,
로트렉은 그 냉혹한 진실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녀는 물랭루즐의 여성 광대 샤위카오입니다. 샤위카오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로트렉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대담함을 매우 동경했습니다. 나이가 꽤 있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로트렉은 그 늙어감과 노련함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사랑했습니다. 로트렉의 판화집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엘르 시리즈의 표지를 장식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녀는 양 다리를 쩍 벌리고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여성스러움을 비웃듯 다리를 벌리고 앉은 늙은 광대. 로트렉이 사랑했던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1896년 로트렉은 자신의 가장 야심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엘르, 그녀들, 10개의 컬러 리소그라프, 매춘부들의 일상, 잠자기, 아침 식사, 씻기, 손님 기다리기, 사적인 방에서의 순간들. 1896년 4월 22일 파리 제20회 살롱 대상에서 전시되었지만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에는 에로티시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사학자 미셸 멜로의 말대로 로트렉이 매춘굴에서 찾던 것은 비범함도 성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 뒤에 진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엘르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목도 못 받고 판매도 형편없었지만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세트 전체를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모더니즘의 씨앗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춘부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관객은 그녀의 뒷모습과 거울 속 반사를 동시에 봅니다. 유혹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로트렉의 몸은 그의 생활 방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4살에 그는 예언했습니다. 나는 40살이 되기 전에 타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예언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1899년 2월 극심한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쓰러진 로트렉을 가족은 메이 시르센의 폴리생 자크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이라기보다 귀족이나 부유층이 머물며 치료받는 최고급 사설 요양원이었죠. 3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9개의 서커스, 그림, 크레용과 분필로 모델도 사진도 없이 전부 기억만으로 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오로지 기억만으로 그린 서커스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말의 고전적인 마장마술 동작 중 하나인 스페인식 걸음을 묘사하고 있고 말의 앞다리가 높게 들려있는 역동적인 순간과 이를 제어하는 기수의 정교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훈련 중인 서커스 말과 옆에 있는 훈련된 원숭이, 말과 사람을 올려다보는 작고 초라한 원숭이의 모습이 로트렉 자신을 투영한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텅 빈 관중석과 채찍을 들고 동물을 조련시키는 조련사들, 유화 물감을 사용할 수 없었던 환경 때문에 종이 위에 검은 분필, 색연필, 파스텔 등을 혼합하여 작업했습니다. 이 덕분에 훨씬 더 즉흥적이고 생생한 드로잉의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말의 등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여성 기수와 그를 지켜보는 조련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로트렉 특유의 과감한 생략과 역동적인 선 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오직 머릿속에 남은 기억만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개사의 등 근육과 다리의 긴장감이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낸 이것이 바로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의 천재적 기억력입니다. 이 작품들로 로트렉은 의사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으로 석방을 샀다. 1899년 5월 로트렉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부유한 예술 후원자였던 폴 귀베르가 직접 운전해서 온 자동차를 타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프랑스로 보냈죠. 지롱드의 말롬의 성. 어머니가 1883년 구입한 포도밭이 딸린 저택이었습니다. 근처 아르카숑만의 토사 해안에서 로트렉은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파리로 잠시 돌아와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경마 연작 4점을 판화로 남기기도 했죠. 로트렉의 생애 말기에 제작된 가장 유명한 컬러 석판화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경마 그림들과 달리 질주하는 기수들의 뒷모습을 통해 경주에 가공되지 않은 힘과 속도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 봄, 로트렉이 술을 끊지 못하고 다시 과음을 하며 건강이 나빠지자 사촌 가브리엘이 요양을 위해 그를 북쪽 소문만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친구 모리스 주하양이 그곳에서 가마우지 사냥을 즐기고 있었죠. 로트렉은 배 위에 우뚝 선 주하양을 그렸습니다. 총을 든 거구의 모습. 주하양은 학창 시절부터 로트렉 곁을 지킨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화랑을 운영하며 로트렉의 전시를 열고 그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렸죠. 로트렉이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질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 여행에 동행하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술을 끊게 하려 애썼습니다. 로트렉 사후에는 유언 집행인이 되어 로트렉 어머니와 함께 모든 작품을 모아 고향 알비에 로트렉 미술관을 세웠죠. 학창 시절부터 죽은 뒤까지 로트렉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평생의 동반자이자 수호 천사 같은 친구였습니다. 1900년 가을, 로트렉은 보르도로 갔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도시에 정착했죠. 아파트를 얻고 아틀리에를 마련했습니다. 겨울, 보르도 그랑테아트르에서 오페라 메살리나를 관람했습니다. 고대 로마 황후의 욕망을 다룬 무대. 그는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 장치, 강렬한 의상, 그리고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서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오페라를 6번이나 관람하며 곧장 작업실에 틀어박혀 6개의 그림과 수많은 드로잉으로 이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1901년) 봄, 파리로 돌아와 마지막 작품을 그렸습니다. 의과대학 시험, 사촌 가브리엘의 박사 최종 시험 장면이었죠. 로트렉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에 수론을 불태운 유작이 되었습니다. 3월, 뇌졸중이 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로트렉은 휠체어에 앉아 석 달을 버텼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7월 중순 토사로 떠났죠. 아르카숑만의 바닷바람을 쐬려 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두 번째 뇌졸중. 이번엔 편마비가 왔고 어머니가 그를 말롬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1901년 9월 9일)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은 어머니의 저택에서 36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침대 곁에는 평생 그를 지켜온 어머니가 있었고 평생 부재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 위해서 파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트렉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레이비엑스 컨, 늙은 바보. 마음은 렌쿠토이. 어머니,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는 베르들레 묘지에 묻혔습니다. 지롱드의 작은 언덕,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 어머니 옆에
옥시탄 십자가가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트렉은 700점 이상의 캔버스 그림, 350점의 판화와 포스터, 5,000점의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사망 후 그의 어머니는 고향 알비에 박물관을 만들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뮤제 툴루즈 로트렉은 219점의 그림, 563점의 드로잉, 183점의 리소그라프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탁보는 2,24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소외된 노동자를 그린 초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트렉이 남긴 진짜 유산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회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화장 뒤에 진짜 얼굴, 공연 뒤에 피로, 환상 뒤에 현실, 매춘부들을 판단 없이 그렸고 무의들을 존엄성으로 그렸습니다. 광고를 예술로 만든 최초의 예술가였습니다. 몽마르트르의 밤, 압생트의 녹색, 제인 아브릴의 빨간 머리, 매춘부들의 조용한 아침. 그의 붓끝에서 모든 것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부러진 다리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150여 센티미터, 36회의 짧은 생. 하지만 그가 그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벨 에포크의 빛과 그림자, 파리의 밤과 아침, 외로운 사람들의 따뜻한 순간들. 오늘도 그의 그림 속에서 몽마르트르는 춤추고 있습니다.